외교전은 무기가 아닌 말로 하는 전쟁터지요. 중국과 우리나라 서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만 해협을 놓고 중국이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불장난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 국가가 외교부에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건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랑 외교에 해당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불장난이라는 표현이 이제 과거 북한도 좀 네, 사용을 불바다라는 했죠. 발언을 네. 했었죠. 네. 네네. 그게 떠오르는 그런 모습인데 보니까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외교적 결례다라고 해서 초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다음 날 이런 얘기를 내놓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철저히 국내적인 문제지 이런 문제를 국제화가 된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국내 문제화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일단 대만 문제가 갖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인태 전략 그 부분과 관련돼서 중국은 이거를 중국의 봉쇄의 정책이다라고 보고 그거와 연결시켜서 대만 문제도 같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고유한 국내 문제인데 인태 전략 하에 대만 문제를 중국의 내치를 간섭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대만 해협이라든지 모든 것이 특히 시레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많은 물동량이 그쪽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만 해협의 안정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경제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 문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각자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분야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도 마음에 많이 걸리는 겁니까? 일단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도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 작년에 공동 성명에서도 대만 지역의 안정 문제를 언급이 됐었던 거죠. 이제 그 문제와 관련돼서도 중국은 이 문제를 국내 문제의 개입 문제라는 시각을 계속 갖고 있어 왔고 여러 국가들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도 이번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뭐 인권 문제나 이 대만의 문제만큼은 자국 내 문제다. 네네. 따라서 외부에선 얘기하지 마라라고 네네. 하는 입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불거지면 한중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중 관계에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외교에 있어서의 원칙과 관련돼서도 또 두 가지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원칙을 이야기할 때 네. 상호 존중이라는 부분과 호혜 원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 중국이 이런 전랑 외교를 펼치는 이런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잘못된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상호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 기본 원칙에도 중국의 외교 수장이 그런 발언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결례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호혜 원칙과 관련돼서도 중국의 이러한 발언들과 조치가 결국에는 한중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들어온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비난에 나선 데 대해 심각한 외교적 결례에 해당한다며 거듭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상호 존중 정신에 입각해 중국도 언행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존중 얘기를 한 번 더 하긴 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중국도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의 문제, 또 국제사회의 모든 질서를 준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규범이 있는 것이고 국제사회는 질서라는 것이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런 거를 힘에 의해서
또 저러한 과격한 말에 의해서 이러한 질서를 흔들고 상대방을 위협을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 모든 이슈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외교적인 결례일 뿐만 아니라 주요 강대국으로서 취해야 되는 조치에서는 굉장히 거리가 먼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냥 앞서 말한 이 상호 존중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호혜의 원칙에 대해서 명확하게 갖고 계속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상호 존중과 호의 원칙에서 한중 관계를 바라보고 또 특히 우리의 또 가장 중요한 게 국익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대만 지역이 왜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평화적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상당 부분의 모든 물동량이 그쪽 지역이 수역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을 때 우리의 경제 물동량이 평화적으로 또 교육이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쪽 지역이 분쟁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대만의 컨틴전시의 상황이 위기 상황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중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위협적인 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도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대만 지역은 평화적으로 안정적 그런 어떻게 보면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한중 관계에도 발전과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평화적인 관계 부분이 논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중국과는 이제 대만 해협이 문제였다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무기 지원 가능성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방어해주는 동맹국이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까지 성장하고 발전될 수 있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당시 김일성이 당시 소련과 그죠? 중국의 모택동과 소련의 스탈린 을 등에 업고 침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침략으로부터 국제사회, 유엔의 지원으로 지금까지 민주주의, 자유를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도 바로 어떻게 보면은 자유, 민주주의, 그들의 인권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은 것만큼 지원을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는 데서 지원을 해온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약 1년 이상의 지금 전쟁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우리가 1억 달러 이상의 그런 지원을 해왔고 거기에서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더 지금 전쟁이 지속되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침공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끔찍한 그런 전쟁으로 참상이 이어진다면 이 지금보다 더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우리로 무기 지원을 한다라고 비판을 할 게 아니라 러시아는 지금의 전쟁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고 평화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갖고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협박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외교적인 행보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특히나 앞서 나왔던 러시아와 관련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네. 외교적인 측면에서. 그럼 글로벌 중추 국가와 관련돼서도 자유, 평화, 민주에 해당되는 또 인도주의적인 지원, 인권, 존중 이 해당되는 각 섹션에 해당되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지원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이라든지 또 재건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포괄적인 논의와 그런 부분에서 협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아마 이제 포괄적인 얘기 정도면 이제 가장 무난하게 끝날 텐데 혹시 이 무기 지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논의가 전개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무기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워딩은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한중 문제 관리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북핵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틀림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어떤 얘기가 좀 나올까요? 일단 보면 북한의 핵 문제 또 ICBM 문제 계속해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거죠. 지금 그런 관계에서의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런 관계를 북한의 이런 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협력의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와 관련돼서 기존의 그러한 방법, 단순히 대화를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지원한다는 이제는 이전과는 좀 다른 맥락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북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침묵하고 방기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외교적인 조치들에 대한 부분을 좀 요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궁금하게 생각되는 것이 이제 외교가 물론 한 방향으로 무조건 갈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된다면 즉 평화와 경제의 투 트랙으로 신냉전 체제를 이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가장 원하는 그런 구도, 소위 말하는 북한이 어떤 국가도 지금의 국제 질서에 대해서 국제 체제에 대한 질서를 정의한 나라가 없는데요. 네. 북한만이 유일하게 신냉전 체제다라고 구도를 설정을 하고 아하. 그런 가운데 한미일 대 북중러의 3대 3의 구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구도를 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를 전략적인 연대를 강조를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 구도가 누구한테 가장 이익인가가 결국에는 북한한테 가장 이익이다라는 거죠. 네. 그럼 결국에는 이러한 구도는 결국에는 우리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저는 이롭지 않다라고 봅니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 구도의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의 질서를 변화시키는데 북한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이라든지 안보적인 그러한 이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발전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구도는 북한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함께 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네.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가 이제 그래도 이제 북한의 가장 두려운 점은 핵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그럼 한국과 미국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지금 보면 확장 억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확장 억지를 정책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많은 이제 국민들이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 할 때마다 확장 억지를 강조를 해왔는데 그럼 네. 이 확장 억지가 뭐냐에 그렇죠. 대해서 궁금하고 그러면 이거 말고 더 플러스 뭐가 없느냐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확장 억지 정책에는 많은 부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북한이 그러한 위협을 가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 방어력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많은 구상들이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동맹에게 얼마만큼 또 안심을 시켜줄 것인지 그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철저히 더 방어를 잘 하기 위한 부분과 또 동맹 국가들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전보다 더 종합적으로 강화시키는 그런 다양한 안들이 발전이 되고 있고 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다 더 구체화 시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전반적인 그러한 그림은 이미 2022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주요 문구들이 나왔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문구와 관련돼서 액션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다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서간신문 등을 통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상회담의 핵 억지는 나토식 핵공유 얘기가 조금 나왔거든요. 네네네. 나토식 핵공유는 과연 그럼 무엇이냐? 네네. 근데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네네. 핵공유를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건 네네. 어떤 걸 의미할까라도 궁금합니다. 나토식 핵공유는
미국의 전술핵이 이미 냉전 체제 하에 네. 유럽 지역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있던 거를 전술핵은 유럽 국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핵무기를 전술핵의 소유는 미국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관리는 또 미군이 하고 있어요. 동맹 국가에 있는 미군이 그 전술핵 무기를 관리를 하고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근데 평시에는 이러고 있다가 전시가 됐을 경우에 갖고 있는 전술핵 탄두를 또 미국인이 코드를 입력을 해서 그다음에 동맹 국가의 비행기에 그거를 탑재할 수 있게. 탑재를 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이 나토식 핵공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무기가 거기에 있는 거고 모든 것은 결정과 작동을 시키고 하는 거는 미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말씀한 나토식 핵공유보다 플러스 알파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물리적으로 전술핵을 갖다 놓고 미국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기획부터 같이 한미가 같이 하고 대응 체계를 어떻게 마련해 나가느냐에 한미가 같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짜고 기획안의 아이디어를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술핵이 있든 없든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그러한 실질적으로 운영은 나토식 핵공유라 할지라도 미군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 이런 핵 확장 억지와 관련돼서는 초기 단계부터 한국이 동맹 국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나토식 핵공유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용이 조금 더 풍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이제 반미라는 이제 이벤트를 북한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도발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북한이 이미 또 보여줬었죠. 군사 정찰 위성과 관련돼서 이미 지난번 전원회의를 통해서도 4월 안에는 발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화성 18형을 또 발사를 한 점을 이렇게 봤을 때 4월 이내에 군사 정찰 위성을 그림으로 보여줬던 걸 이제 실제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어서 추가적인 7차 핵실험과 관련된 그 부분은 북한이 지금까지 투발 수단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까지 보여줬고 또 고체 연료 추진으로 ICBM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보여줬고 그다음에 정찰 위성을 보여준 그 다음에 전술핵 탄두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추가적인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반작용으로 하느냐 아니냐 이것을 분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북한이 반대 급부로서의 행동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북한이 지금까지 해왔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부분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순차적으로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통해서 계획했던 해왔던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우리의 조치라든지 미국의 조치라든지 이거와 관련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대응 정책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일관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이제 G7 외교장관이 핵보유국 지위를 북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북한은 왜 그렇게 발끈하고 나선 겁니까? 지금 어떤 국가도 북한이 이렇게 핵 실험도 하고 또 거기에 다양한 투발 수단도 있고 심지어 핵무력 정책법도 전 세계 어떤 국가도 하지 않은 가장 강도 높은 내용으로 핵보유국법도 발표를 했지만 핵무력 정책법도 발표를 했지만 어떤 국가들도 북한의 이러한 핵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북한이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만큼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유일하게 과시할 수 있는 것이 핵과 미사일인데 이 부분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대응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와 관련된 이야기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